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자, 어제 이주호 기자가 자리를 비워서 너무 좋았어요. 6천여 명의 시청자분들 중에서 2분 정도가 이주호 기자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달으셨습니다. 사라진 건 아니고요. 잠시 어제 제가 이사를 하느라고 자리를 좀 비웠습니다. 예, 그리고 좀 저희 3프로 뉴스룸 더 많은 분들이 좀 들어오게 하려면, 네. 좀 많은 분들이 보게 하려면은 어떤 것이 좋을까? 뭐 권순우 빠져라, 뭐 이주호 뭐 키 줄여라, 네. 뭐 이런 의견도 좋으니까 많이들 주시면은 저희 뭐 최대한 맞춰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뉴스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첫 번째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그 스마트폰에서 삼성전자가 애플한테 밀렸다라는 얘기는 다들 알고 계셨잖아요, 네. 원래. 네. 근데 뭐에서 밀렸냐면 출하량에서 밀렸습니다. 이건 생산 아닙니까? 그렇죠. 판매. 네. 그러니까 대수 기준. 네. 그러니까 이전에 밀렸던 거는 애플이 가격이 비싸니까 액수 기준으로는 원래 애플이 1등이었거든요. 네. 근데 삼성이 또 이제 스마트폰에 저희 저가 폰도 많고 그래가지고 출하량은 꽤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1위였는데 13년 만에 애플에게 출하 대수 기준으로 1위를 내주게 됐습니다. 그 니케이 신문에 따르면 그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 대수가 애플은 전년 대비 3.7% 증가한 2억 3,400만 대를 기록을 했고요. 전체 시장 점유율의 20.1%를 차지했습니다. 점유율은 지금 애플의 시장 점유율 중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고요. 삼성전자는 출하 대수가 전년 대비해서 13.6%가 줄어든 2억 2,600만 대. 그러니까 차이가 조금 나네요. 거의 네. 한 800만 대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전체 시장에서 19.4%에 머물게 됐습니다. 3위는 중국의 샤오미가 차지했고요. 샤오미도 출하 대수 기준으로는 한 4.7%가 줄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은 중국에서 규제 강화와 화웨이와의 경쟁에도 불구하고 그 세계사 중에 유일하게 점유율이 상승한 거는 애플이었다라고 이제 IDC 리서치 디렉터가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중고폰에 대해서 비싸게 보상해주는 캠페인과 후불 서비스를 실시를 해서 고가폰 판매를 늘렸다라고 네. 분석을 했습니다. 그 니케이 신문에 따르면 2022년 대비해서 전 세계 출하량은 3.2% 감소를 했습니다. 그럼 왜 감소를 했느냐라고 얘기하면은 우리 항상 얘기하는 혁신이 없었다. 네. 좀 식상한 얘기죠. 근데 그 식상한 게 뭐냐면 데이터 처리라든지 반도체 속도 그리고 카메라 성능 같이 스마트폰에 적용되는 기술이 성숙하면서 기존에 있던 제품 대비해서 바꿔야 될 니즈가 좀 약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체 주기가 조금 길어졌다라는 거고. 그리고서 그 얘기 나오는 게 이제 결국 이제 생성형 AI 쪽에서 네. 뭔가 좀 새로운 기능들이 좀 나오면 소비자들이 다시 한번 주머니를 열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조금 더 신경 쓰였던 부분이 그 애플이 최근에 중국에서 가격 할인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애플이 참 도도하잖아요. 그렇죠. 뭐 수리도 안 해주고, 그리고 수리 한번 하려고 하면 너무 비싸고. 네, 비싸고 그냥 리퍼 주고. 네, 그렇죠. 근데 아이폰 15에 대해서 가격을 한 $70 정도 인하를 했습니다. 이것도 아무래도 이제 전 세계 애플 매출에서 한 5분의 1 정도가 중국에서 되는데 그 화웨이 네. 메이트 60 6 프로가 좀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서 좀 밀린 측면이 있고 또 중국 정부에서는 부인하고 있지만 중국 공무원들은 보안상의 이유로 아이폰을 쓰지 말도록 했다라는 것도 외신에서는 지속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판매량이 4분기에 애플은 10% 감소했고 화웨이는 80%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다음 달에 춘절 연휴를 맞아서 이게 나흘간 할인 행사까지 네. 한다고 하고요. 이런 거 보면은 사실 그 삼성은 지금 와서 가격을 더 낮춘다 한들 네. 얼마나 판매량이 늘어날까 싶은데 네. 애플은 가격이 낮아지면 판매량이 늘어나네. 판매량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 18일에 삼성전자가 AI 기능을 탑재한 갤럭시 S24를 출시를 합니다. 네. 언팩을 하는데 뭐 취재를 해 보니까 내용들은 뭐 어느 정도는 됐는데 이거 이렇게 뭐 기능들을 하나하나 설명드리는 거는 이제 언팩 이후에 네. 하도록 좀 약속이 좀 돼 있고요. 근데 온디바이스 AI 반도체라는 게 아직까지 그렇게 고성능을 내고 있지는 않아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전화해서 그 SK에서도 하는 거 있잖아요. 네. ADAT 그 번역해 주는 거. 번역해주고 뭐 녹음해주고 뭐 이런 것들 통역해주고 뭐 네. 그런 거 있는데 이게 그 지연이 너무 크면 그 대화하기가 되게 불편하잖아요. 힘들죠. 예,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사람들이 사용하면서 뭐 처음에 신기해서 쓰고 마는 거 말고 네. 이거 진짜 편한데 싶은 기능들이 얼마나 좀 내주느냐라는 것들이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그 사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에서 신기술을 굉장히 먼저 출시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안 쓰는 기능들 있잖아요. 네. 백배줌 이런 거. 그 뭐 다리 동그랄 때만 한 번씩 쓴다는 네네. 네. 그 전설의 백배줌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결국은 또 애플이 늦게 내놓지만 완성도 높은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이제 표현을 내놓는다는 속설이 이번에 그 생성 AI 시대에도 이어질지 아니면은 여기서 애플은 아무래도 좀 AI 쪽에서 조금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네. 물론 삼성 대비해서 아닙니다.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에 대비해서 좀 늦다는 평가가 있는데 이번에는 좀 어떤 스마트폰이 좀 정말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올지 여기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팩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 헤드라인 한번 보면요. 자, 수수료 전쟁의 11번가도 참전. 11번가에서는 최대 수수료 비교를 왜곡했다. 과연 어떤 이야기냐면 이 쿠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11번가가 쿠팡에 대해서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사실 뉴스의 맥락이 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게 결론이 난 게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뉴스의 맥락을 좀 설명드리는 차원에서 이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통업계와 이커머스 시장에서는 굉장히 치열한 그리고 첨예한 수수료 논란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발단은 한 국내 언론 보도였습니다. 그 언론 보도에서 쿠팡이 마켓플레이스에서 셀러들로부터 수수료를 거의 45% 떼어간다라는 보도를 했고요. 그랬더니 쿠팡이 바로 발끈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를 내면서 아니다. 쿠팡의 마켓플레이스 수수료는 최대 10.9%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본인들의 보도자료에 따른 오픈마켓 기업들의 수수료 다른 오픈마켓 기업들보다 본인들의 수수료가 낮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화면을 보도자료에 실었습니다. 어떤 화면인지 한번 보시죠. 자, 보시면 오픈마켓 최대 판매 수수료가 11번가는 20%다. 그리고 G마켓과 그렇죠. 옥션은 15%다. 그리고 쿠팡은 10.9%다. 이렇게 본인들의 보도자료에 써 넣은 겁니다. 제목 보시면 쿠팡이 수수료 45%를 떼어간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죠. 자, 그런데 이렇게 20%의 판매 수수료를 낸다고 하니까 이번엔 11번가에서 발끈한 겁니다. 그래서 11번가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쿠팡이 수수료 45%를 떼어간다는 내용을 반박하고 자사의 수수료가 낮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11번가의 판매 수수료를 쿠팡의 유리한 기준에 맞춰 부당 비교 광고로 고객들에게 오인의 소지를 제공했다라고 신고의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11번가의 설명에 따르면요. 이게 최대 수수료를 받는 3개의 카테고리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디자이너, 의류, 잡화 이런 경우에는 20% 이상의 수수료를 받는 좀 다소 높은 이 수수료를 받는 곳인데 그래도 다른 곳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라는 게 11번가의 입장이고요. 여기에 G마켓도 언급이 됐잖아요. G마켓도 15%라고 쓰여 있었는데 G마켓도 상품 카테고리마다 수수료가 다 다른데 쿠팡은 수백 개 가운데 수수료가 가장 비싼 한 개 품목을 가져와서 비교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G마켓의 그 셀러들이 직접 비교하는 이 카테고리별 수수료 표를 제가 직접 봤었거든요. 봤는데 이제 일단 카테고리 상으로는 최대 수수료율은 13%로 되어 있긴 합니다. G마켓에서도. 근데 또 이제 쿠팡에서 15%라고 이렇게 적시를 해놓으니까 G마켓도 아니다. 우리도 여기에서 적시한 건 좀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그래서 그 11번가가 SK 스퀘어가 그러니까 11번가의 최대 주주는 SK 스퀘어잖아요. 그래서 SK 스퀘어의 그 공시 자료를 직접 들어가 봤거든요. 화면 함께 보시면 SK 스퀘어에서는 이제 11번가의 판매 수수료가 통상 판매 금액의 10에서 12%로 책정되어 있다라고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러면 과연 쿠팡이 어떤 근거로 20%라고 적었는지는 사실 규정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제 원래 쿠팡과 언론사와의 싸움에서 시작이 됐었는데 그 근거로 든 11번가의 수수료 때문에 11번가도 수수료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되면서 좀 이 싸움이 확정되는 양상이거든요. 근데 도대체 이게 어떤 싸움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 압권 채널에서 내일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압권 채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국님이 왜 네이버 쇼핑은 없냐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왜 네이버 쇼핑은 없습니까?
낮아요. 네이버 쇼핑이 좀 낮습니다. 예. 낮아요. 예. 확실히 수수료율이 좀 낮습니다. 자기보다 높은 쪽으로만 비교를 하기 때문에 네. 없는 것 같고요. 사실 그 수수료라는 게 셀러 입장에서는 그게 플랫폼 이용료잖아요. 그렇죠. 그럼 플랫폼 이용료라는 건 내가 돈을 내고 플랫폼을 이용하는 건데 네.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음. 그리고 뭐 회사마다 자기들이 제일 싸다고 얘기하고 또 남들이 비싸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아니 가격을 좀 얼마인지는 알고 장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번에 좀 논란이 되는 부분들은 뭐 논란대로 하더라도 좀 셀러분들이 좀 이용하실 때 좀 편리하게 네. 최소한 이렇게 기준이 뭔지 내가 얼마를 내야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그런 것들은 조금 더 투명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다음 소식. 다음 뉴스는 제가 동원산업이 오늘 자사주 전량 소각을 했는데 네. 주가가 무려 25%가 올랐습니다. 오. 근데 여기가 자사주가 겁나 많아요. 그러니까 네. 겁나 많은 게 거의 한 전체 발행 총 주식 수의 20% 넘게 있습니다. 와. 근데 그거를 네. 지난해 8월에 전체 발행 주식 수의 7% 정도인 자사주 350만 주를 소각을 한 다음에 잔여 자사주 같은 경우도 5년에 나눠서 좀 소각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네. 이번에 갑자기 그냥 잔여 주식 다 전량 소각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규모로 따지면은 거의 한 3,300억 원 정도 규모고요. 동원산업은 지난해에도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인 397억 원을 배당을 했습니다. 시가 배당률 한 2.1% 정도 됐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경영진들의 자기 주식 매입들이 좀 있었고요. 그러면서 동원산업 주가가 25%가 올랐어요. 근데 이게 저는 좀 기분이 좋은 게 이렇게 뭔가 주주 환원을 했을 때 네. 시장에서 좀 반응을 해줘야 해줘야 또 할 맛이 나죠. 이게 좀 하는 맛이 좀 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자기 주식이라는 거는 그냥 들고 있는 거는 그냥 의미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의미 없이 왜 들고 있냐 그러면 결국은 자기네 우호 지분을 위해서 들고 있거나 아니면 백기사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제 M&A 같은 걸 할 때 아니면 협업을 할 때 주식 그렇죠. 사업을 하거나 그런 네. 목적이 좀 있는 건데 이거를 왜 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면은 소각을 하는 게 맞고 네. 나중에 뭐 이렇게 뭐 협업할 때 쓸 겁니다 할 거면은 좀 M&A 앞두고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좀 제가 또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자사주 소각이랑 배당이랑 네. 주주 환원적인 측면에서는 같습니다. 이게 어쨌든 주식 수를 줄이는 거니까 이게 주주 환원이라는 측면에서 같다라고 하면은 뭐 배당은 좀 세금 나가고 그런 측면이 있어갖고 자사주 소각을 이런 식으로 이벤트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고 네. 거기에 더해서 주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이렇게 배당은 한번 하기 시작하면 주기적으로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일정 부분 벌었다 그랬으면은 이 자사주 소각과 배당을 묶어서 주주 환원을 하는 걸로 묶어가지고 네. 이게 안정적으로 이게 집행이 될 때 투자자들이 아 내가 이 주식을 사면은 연간에서 캐시플로우가 이렇게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렇죠. 게 있어야 주가를 평가할 때 아 이거는 하방에서는 배당 그러니까 주주 환원이 이만큼 네. 돼라는 거를 전제로 하고서 주식 매매를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주주들한테 뭐 그러니까 대주주도 주주고 소액주주도 주주인데 대주주가 마치 무슨 선심 쓰듯이 하면 안 되죠. 이번에 그냥 좀 한번 해줄게요. 네. 뭐 이런 그러니까 주가 올리고 싶을 때 한번 해주고 뭐 이러는 게 결국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이게 어차피 해줄 거면은 따박따박 해줘야 이게 아 이거를 감안해서 주가는 이 정도로 형성이 되는 게 이론적으로 맞다. 네. 이런 게 좀 필요한데. 그래서 이번에 자사주 소각 관련해서는 주주 환원 측면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인정을 해준 것도 의미가 네. 있다. 여기에 더해서 주기적으로 자사주 소각과 이 배당이라는 주주 환원을 안정적으로 뭐 우리가 이 정도 벌면 이 정도 나오겠구나라는 부분들을 좀 예측 가능하게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까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실 배당의 경우에도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제 기업들 그러니까 이제 업계에서 그러니까 금융시장에서 이들의 밸류에이션을 전망하기가 예측이 예. 좀 가능해지잖아요. 뭐 예. 이 정도 배당을 하고 다음 연도에는 더 많은 배당을 할 테니 이들의 그 밸류에이션은 더 높아져야 된다라는 게 예측 가능해지기 때문에 좀 이게 주기적으로 좀 조금씩 늘어나면서
해줄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미국 주식에는 그런 것들이 좀 있죠.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예측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미국 주식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우리나라에서도 거버넌스 측면에서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뭐 제피 이런 거는 뭐 그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그러니까 빠져도 ETF잖아요. 예, 빠져도 별로 안 빠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네. 배당이 매달 따박따박 나오니까. 네. 지금 그 고캐피탈님이 특수관계인이 90%를 보유하고 있다 동원산업이. 네. 근데 뭐 지금 거버넌스가 워낙 우리나라가 안 좋으니까 지금 이렇게 섣불리 얘기하기도 좀 뭐한데, 아니 그러니까 대주주나 소액주주나 같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 대주주가 많으니까 결국은 배당을 하면 대주주가 더 많이 가져간다. 이거를 가지고 지적하기는 사실 자본시장 참여자로서는 조금 무리한 것 같고. 그렇죠. 네. 오히려 그러니까 소액주주들에게 차별되지 않는 거, 그게 오히려 좀 더 중요하고, 그런 문화 풍토가 조금 형성이 되면서, 그러니까 뭐 대주주들이 주식 많이 있으니까 배당 많이 받아가는 거는 좀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본다면, 네. 그것 때문에 배당을 안 해주겠다라는 논리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은행주가 배당을 많이 하면 외국인이 많이 가져간다. 그러니까 소액주주도 배당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맹점에 좀 빠질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자본시장에서 이론적으로나마 네. 뭐 그 논리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이게 지난해 전세 보증 사고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한 전세 금액이 4조 3천억 원이 됐다고 하는데 너무나도 크지 않습니까? 작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전세 사고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사기 사건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에 더해서 또 역전세가 또 펼쳐지다 보니까 두 가지 사건이 겹쳐지면서 이 보증 사고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보증 사고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겁니다. 일단 전세 사기와 빌라 역전세 사고 그 여파 때문에 사고액이 1년 사이에 4배 가까이 급증했는데, 이걸 건수로 보면 거의 2만 건 가까이 달했다고 합니다. 19,350건이니까요. 이게 다 진짜 자기 거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전세금 띄어가지고 그렇죠. 그 나라한테 보증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유, 자, 진짜 2만여 나쁜 놈들이야, 명 진짜. 가량의 집주인이 지금 보증금을 제때 제때 돌려주지 못해서 이제 허그로부터 대신 내달라고 청구한 게 이제 보증 사고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보증 사고액은 작년보다도 3.7배가 많아졌고요. 그리고 원래 허그에서는 그럼 올해 보증 사고액이 얼마나 많아질지를 대충 예상을 한다고 하는데, 그 예상 금액이 3조 8천억 원이었는데 그걸 또 훌쩍 뛰어넘는 금액이긴 합니다. 여기다 또 이제 이 정도 속도대로 간다면 앞으로 얼마나 보증 사고액이 많아질까에 대해서도 전망을 내놓는데요. 이 정도 속도라면 2025년이 됐을 때에는 거의 10조 원 가까이 보증 사고액이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5조 5천억 원이었거든요. 예. 이게 거의 뭐 2025년 되면 10조 원 가까이 2배 가까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상당히 좀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이제 전세 보증 사고가 급증하면은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증금은 허그의 자본금이 줄게 되면 허그의 보증 한도도 자본금에 연동해서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이 자본을 확충하는 법안은 이미 통과가 됐고, 근데 어쨌든 간에 보증 사고액이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하고 있고, 또 고금리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게 뭐 저희가 해결책을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전세에 들어가시는 분들 아무래도 좀 이렇게 집주인에게 빚은 얼마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체크하시면서 또 거래를 계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지금도 정부에서도 하고 있긴 한데 그 허그도 열심히 해야 돼요. 네. 이게 결국은 돈은 사기범이 벌었는데 돈은 갚는 건 허그. 갚는 거는 나라 돈으로 네. 갚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허그도 그냥 무조건 찍어줄 게 아니라 자기가 돈 뛸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은 뭐 하고는 있습니다. 뭐 전세 사기 많이 한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해서 그 세입자들이 미리 좀 체크를 할 수 있게도 해주고, 자기들도 데이터 분석해 보면은 똑같은 사기범이 계속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런 것들을 막 수백 채, 막 수천 채 할 때 미리 좀 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정도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허그도 좀 돈만 계속 띄지 말고 조금 사전에 걸릴 수 있는 시스템들을 좀 갖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뉴스는요. 중국이 자동차 최대 수출국이라고 잘난 척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국 협회 쪽에서 쓴 소리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세계 최대 자동차 수출국이라는 간판에 대해서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라는 지적을 만약에 우리가 했다 그러면 국뽕이라 그랬을 건데 이걸 중국에서 했습니다. 그것도 딴 데도 아니고 황구시보. 황구시보면은 거의 국영 언론 매체 관영에 가까운 네. 데인데 푼빙펑 중국 자동차 공업협회 상무부회장 겸 비서장이 중국의 자동차 수출 실적이 날이 갈수록 성과를 내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사기도 복도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한 국가의 자동차 수출 대수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집계가 되기 때문에 외국 브랜드가 자동차 중국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자동차도 포함된다는 점을 네. 이성적으로 자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지적을 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수출 통계 볼 때 한 번씩 지적을 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만들어 가지고 네. 중국에서 테슬라가 만들어서 수출하는 자동차들도 한국에 파는 자동차 이것도 테슬라 뭐 CATL 배터리 달고 들어오면은 그렇죠. 네. 그거는 중국 수출로 잡히거든요.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그 유럽에도 많잖아요. 뭐 메르세데스 벤츠라든지 네. BMW라든지 폭스바겐이라든지 다 중국의 공장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 만드는 자동차들도 다 그 중국 수출로 잡히기 때문에 지금 그 푸 상무부회장이 좀 지적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양적인 측면에서 좀 잘난 척할 때가 아니다. 네. 지금 그거 뭐 일본 차, 독일 차 다 여기 미국 차 여기서 만들어서 내보내는 건데 그게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거냐라고 하면서 좀 스스로에 대해서 조금 질적인 측면을 높여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이 내용을 보면서 이거는 우리도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지적이 나오는 거는 중국 자동차의 어떤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양적인 측면을 넘어서 질적으로. 근데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의 강점은 뭐가 있냐면 하나는 가성비. 이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의 강점 중에 하나가 글로벌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아프리카, 네. 뭐 동남아는 좀 일본 중심으로 돼 있지만 뭐 유럽, 뭐 예를 들어서 GM이나 이런 데는 유럽에서도 철수했고 네. 인도 철수했고 뭐 인도에 있는 GM 공장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인수했거든요. 네. 태국에서 철수했고 호주에서 철수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그러면은 뭐 남아메리카라든지 뭐 이런 국가들에서 중국 자동차가 진출해서 품질이 올라갈 때 누가 제일 경쟁이 심하게 되느냐? 한국하고 일본 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중국이랑 가성비로 경쟁을 해야 되는 날이 올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푸 사무부회장이 지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뭐 진짜 품질 괜찮게 해서 네. 중국 차가 팔려야지 뭐 해외 차 팔리는 걸 가지고 뭐 우리 수출이라 그러냐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서 좀 어느 포지션을 가져갈지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올해 작년에 굉장히 잘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품질적인 측면에서도 꽤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를 훨씬 더 그러니까 중국하고 가성비로 붙을 수는 없잖아요. 그건 어렵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산업 경쟁력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이겁니다. 국산 바이오 플랫폼의 진화, 플랫폼과 자체 품목 투트랙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무슨 내용이냐면 요즘 국내 바이오 플랫폼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죠. 최근에 뉴스가 나왔었던 게 이제 오리온이 레고캠 바이오의 최대 주주가 되겠다라는 뉴스도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많은 큰 관심을 갖고 보셨는데 사실 오리온은 레고캠을 인수하기 전에 알테오젠도 인수하기 위해서 시도했다가 무산된 바가 있었는데요. 지금 국산 바이오 기업들, 특히 바이오 기술 수출을 주도해왔던 플랫폼 기업들이 자체 품목 성과 도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레고캠 바이오뿐만 아니라 알테오젠도 국내 바이오 업계를 대표하는 플랫폼 기술 보유 기업이거든요. 예. 레고캠 바이오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ADC라고 부르는 거죠. 항체 약물 접합제, 그리고 알테오젠은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로 바꾸는 고유 플랫폼 기술을 각각 갖고 있습니다. 플랫폼이라고 하는 말 자체부터가 그러니까 무엇을 싣고 다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컨대 ADC의 항체 약물 접착제는 예를 들어 암세포를 표적하는 항체가 달려 있는 무슨 그 플랫폼이 있는데 여기에 약물을 실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DC는 약물이 직접 암세포에 가서 저격을 한다. 그래서 유도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플랫폼만으로도 뭐 기술 수출이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레고캠 바이오는 뭐 2015년 이 첫 중국 기업과의 계약 체결 이후에도 13건의 기술 수출이 있었고 알테오젠도 지난 2019년 이후 4개 4년 연속 기술 이전에 성공했고요. 근데 문제가 뭐였었냐면 약품이었습니다. 플랫폼은 있는데 야, 내가 이제 자동차는 있는데 안에 실 사람이 없네. 이런 거였습니다. 옆에 같이 탈 사람이 없는 거 아닙니까? 같이 탈 사람이 없네. 뭐 이거였습니다. 예.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항상 그 자체 품목에 대한 그 갈증이 좀 있었던 거거든요. 왜 내 약품이 필요하냐면
기술 수출을 하게 되면 이 플랫폼으로 기술 수출을 하게 되면 돈 잘 법니다. 뭐 계약금 받고 거기에 따른 마일스톤 받고 하긴 좋은데 현금 유입이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거기에다 또 하나가 그 이후에 상업화됐을 때 로열티 역시 수익성이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 품목이 딱 같이 타면은 참 좋을 텐데라고 하는 게 갈증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자체 품목의 기술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자본력이 필요하고 그것이 레고캠바이오가 이 오리온을 최대 주주로 들면서 이제 자본금을 확충하게 되는 원동력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알테오젠도 첫 번째 자체 품목 허가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글로벌 바이오텍 기업들에 대한 인수합병이 올해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좋은 기술력을 가진 국내 바이오텍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기 때문에 지금 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 M&A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진짜 우리나라도 굉장히 빅딜이 네. 연이어 지금 나왔었죠. 그러니까요. 레고캠바이오도 나오고 네. 한미사이언스도 나오고. 네, 그렇죠. 예, 내일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뉴스요? 내일 포스코홀딩스 이사회가 있어요. 어. 그러면서 이제 차기 회장 후보 롱리스트 네. 좀 후보가 좀 많은 거를 원래 발표할 예정인데 그 지금 호화 출장 논란으로 후보 추천위원회가 수사를 받고 있다 보니까 내일 이사회가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가 되게 관심을 좀 모으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좀 왜 이런 얘기들을 하냐면 이전에 그 KT의 차기 회장 선거하고의 대작규가 좀 있기 때문인데 네. 그때 이제 구현모 회장이 연임을 하려 그러다가 뭐 압박을 좀 하니까 안 한다 그랬다가 네. 그럼 다른 사람 뽑으려 그랬더니 이사회도 구현모 회장 때 된 사람들 아니냐라고 좀 압박을 해가지고 결국은 사회이사들도 사임을 많이 했거든요. 네. 지금 후보 추천위원회 같은 경우도 7명 중에 6명이 이제 사회이사인데 7명 중에 6명의 사회이사가 그 최정우 회장 재임 기간에 연임을 했던 인물이라 독립적이지 않는다고도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일 이사회에서 지금 이렇게 이사들이 어떤 얘기를 하게 될지 네. 야 우리 이렇게 버티다가 KT 꼴 나는 거 아니냐 그럼 바로 사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이게 정말 그 뭐 출장을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압박하는 게 네. 그 좀 정상이냐 그러면서 좀 강경하게 롱리스트를 발표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또 이제 뭐 누구를 위한 거냐 뭐 내부 사람 안 되게 해서 외부 사람 하려 그러는 거부터 해가지고 이게 좀 이것도 되게 그 꼰대 같은 얘기고 네. 선비 같은 얘기인데 이게 정부가 포스코한테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는 우리가 다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네. 그거를 뭐 미치면 된다 안 된다 얘기하기는 좀 뭐한데 그 정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이라면은 좀 더 기업 지배 구조의 모범적인 사례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주주가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주주니까 네. 주주총회를 통해서 이사 선임에 주주총회에서 개입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그렇게 선임된 이사들이 주주의 의견을 받아서 CEO를 선임하고 이게 그냥 일반적이고 굉장히 상식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 주주라고 하는 국민연금이 갑자기 언론 인터뷰에서 이사회 다 못 믿겠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지금 거버넌스가 좋다라는 것까지는 아닌데 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좀 개입을 할 때는 좀 모범 사례로서 좀 보여줌으로써 다른 기업들도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이었으면 싶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내일 한번 지켜보시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3프로 뉴스룸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오니까요. 내일 6시에도 3프로 뉴스룸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